북학파 이끈 문장가 연암 박지원 송이호. 이용생으로 상공업사회 조선 꿈꾼 혁신가. 청나라 기술 문명 받아들여 아내 현감으로 있으면서 실생활의 전복. 열하일기 등 법고 창신하며 문체혁신 조선의 고루한 관습풍자. 김윤수 지리산문학관장이 연암 물레방아 공원에서 박지원과 아니의 인연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송이호. 생각하면 박녀의 마음이 어찌 이렇지 않았으랴. 젊은 과부가 오래 세상에 남아있으면 친척들이 길이 불쌍히 여기는 신세가 되고 동리 사람들이 함부로 추측하는 대상이 됨을 면치 못하니 속히 이 몸이 없어지는 것만 못하다고. 조선 후기 문장가 연암 박지원 1737만 1805이 쓴 연려. 함양 박씨전의 뒷부분이다. 함양 박씨 박녀는 19세에 고을 아전 집안 임술증에 처가되었는데 혼사를 치르고 채 반년이 못돼 남편이 폐결핵으로 죽었다. 박녀는 예를 다해 지아비상을 치르고 도리를 다해 시부모를 섬겨 칭찬이 자자했다. 그러나 박녀는 남편 3년상을 마친 뒤 음독했다. 당시 연암은 지금의 함양군 아니면 현감으로 있었다. 어느 날 그가 동원에서 새벽에 잠이 깨었는데 밖이 소란스러웠다. 알고 보니 당직 아전 가운데 박녀의 숙부가 있어 급히 구안해 달라는 연락이 온 것이다. 연암은 그렇게 박녀를 알게 됐고 남편을 따라 바로 죽지 않은 절이를 이렇게 마무리했다. 아, 슬프구나. 성복하고도 죽음을 참은 것은 장사 지내는 일이 남아있었기 때문이요. 장사 지내고도 죽음을 참은 것은 소상이 있었기 때문이요. 소상 지내고도 죽음을 참은 것은 대상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대상이 끝났으니 상기가 다한 것이요. 한나란 시에 따라 죽어 마침내 처음 뜻을 완수했으니 어찌 연려라 아니 할 수 있겠는가. 연암은 남편을 따라 바로 죽어야 연려로 기리는 과부의 순절 풍속을 문제 삼은 것이다. 6월 19일 안희를 찾아 김윤수 지리산문학관장과 함께 박지원의 자취를 답사했다. 박지원은 본래 서울 노론 명문가에서 태어났다. 가문은 임진왜란 공신과 선조부마 등을 배출했고 연암의 조부 박필규는 경기도 관찰사와 호조 참판을 지냈다. 20세 무렵 박지원은 과거 시험을 준비했지만 혼탁한 벼슬길에 나서야 할지 번민했다. 소가에서 장원을 차지했던 박지원은 1765년 첫 과거에서 낙방한다. 그는 이후 과거를 접고 새로운 시대 정신을 탐색한다. 함양 안의 현감으로 5년 동안 선적. 1768년 영조 44 박지원은 파고다 공원인 백탑 근처로 이사하면서 이웃에 사는 박제가이서 구유득공 등과 교류했다. 또 홍대용이 덕무 등과 자주 만나면서 이용생을 이야기한다. 이들은 도시에서 나고 자란 집권 노론 가문의 자제들로 국제 정세의 밝고 변화에 민감했다. 나아가 조선에 낙후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청나라의 발전상을 연구한다. 실학의 한 흐름인 이른바 북학파가 등장한 것이다. 1786년 연암은 음직으로 성공감 감역이 됐다. 그가 집안 생계를 책임져야 할 형편이어서 나이 50에 처음 벼슬길에 나선 것이다. 그 뒤 평시서 주부 의금부 도사, 재릉 영 한성부 판관을 거친다. 이 무렵 동갑내기 아내가 세상을 떠났다. 친지들은 새 장가를 들거나 첩을 들이라고 조언한다. 그러나 박지원은 단호히 거부한다. 그는 고추장을 만드는 등 먹는 일을 스스로 해결하며 68세 삶을 마칠 때까지 독신으로 지냈다. 1792년 정조 16 박지원은 경상도 안의 현감으로 나간다. 연암은 여기서 5년 동안 선정에 힘쓰는 한편 왕성하게 글을 썼다. 연암은 안희에서 수령으로 득의의 시절을 보냅니다. 사적비가 서 있는 안희초등학교가 관아인 동원 자리입니다. 김윤수 관장은 남아있던 관아는 일제강점기에 모두 뜯겼다고 설명한다. 안희초등학교 교정의 실학을 천착한 이우성이 지은 연암 박지원 선생 사적비가 세워져 있다. 박지원은 현감 시절 연려 함양 박씨전 등 연암집에 실린 40여 편을 창작했다. 그는 또 이곳에서 자신의 문집을 정리하면서 편제의 연산각 선본 공작관문고 등 이곳 관아 건물의 명칭을 붙여 자신의 아내 시절을 기념했다. 옛것을 본받아 새롭게 창조하자는 법고창신. 안희현 시절 이방 등이 머물던 관아인 질청 자리엔 지금 사찰이 들어섰다. 사진 송이호. 이와 함께 연암은 평소 깊이 연구한 과학기술을 이 고을에서 실제 구현했다. 영경, 북경에서 체득한 지식으로 장인에게 직접 기술을 가르쳐 배틀과 양수기, 물레방아 등 새로운 생산기구를 제작해 사용토록 한 것이다. 또 자신이 연경에서 배운 벽돌, 제조기술을 활용해 관아의 부속 건물인 백척오동각 공작관아 풍중로당 등을 새로 짓고 연지를 조성했다. 장차 도래할 상공업 사회를 앞당길 이용생이다. 이는 18세기 전반 성호 이익을 중심으로 소지개혁론 등 농경사회 골격을 유지하려 했던 남인 실학파와 다른 점이다. 이러한 연암의 생각은 북학파가 연행을 통해 청나라 발전상을 깊이 연구한 결과였다. 정옥자 서울대 명예교수는 이들이 제창한 대표적인 것으로 용거, 수레 이용용벽, 벽돌 이용을 들 수 있다고 정리한다. 낙후 원인을 물류가 원활치 못한 데 있다고 봐 수레를 활용하자고 주장한 것이다.
그때까지 조선의 이동수단은 인력거가 중심이었다. 수레는 물류혁명인 마차로 이어지고 마차가 다니려면 신장로 건설이 필수적이다. 그래서 수레를 농경에서 상공업사회로 바꿀 방편으로 인식한 것이다. 또 이들은 주택 성곽루대분 묘창고 등 건축에 광범하게 쓰일 벽돌의 제조 기술을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용거와 용벽을 단한 부재와 부강의 방책으로 본 것이다. 문장은 벚꽃창신을 내세웠다. 연암이 쓰기 시작한 이 표현은 고사성어처럼 친숙하다. 옛것을 본받아 새롭게 창조하자는 박지원의 문장론이 집약된 말이다. 이는 옛것을 본받는 벚꽃에 집착하면 때가 묻을 수 있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창신에만 경도되면 근거가 없어져 위험하다는 것이다. 연암은 몸소 파격적이고 참신한 소품체 산문을 많이 지었다. 벼슬에 나서기 전인 1777년 정조 1 박지원은 왕위 교체로 전국이 불안하고 가정 형편까지 어려워 서울을 떠난다. 그는 대신 개성 인근 황해도 금천군 골짜기 연암협으로 들어갔다. 그의 아오 연암은 여기서 유래한다. 박지원은 거기서 명성을 듣고 찾아온 개성 선비들을 지도하는 한편 국내외 농서를 두루 읽고 초록했다. 이게 바탕이 돼 훗날 관홍소초를 저술한다. 1780년 연암의 삼종형 박명원은 청나라 건륭제의 만수절칠순을 축하하는 특별 사행의 정사로 임명된다. 44세 박지원은 수행원 자격으로 이 연행에 합류했다. 그토록 염원한 기회가 온 것이다. 당시 조선 사회는 병자호란 이후 오랑캐 청나라를 정벌하자는 북벌론이 점차 퇴색하고 있었다. 대신 청나라 선진 기술을 배우자고 주장하는 사상이 싹트고 있었다. 연암이 그 흐름을 주도했다. 박지원은 홍대용 박제 가희덕무 등에 이어 마침내 청나라 실상을 직접 목격하게 된 것이다. 조선의 산문의 한 획을 그은 열하일기. 문장가 박지원을 일거에 알린 청나라 연행록 열하일기의 표지. 사진실학박물관. 연행은 고행길이었다. 그동안 연행은 연경까지 갔는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황제 별궁이 있던 만리장성 넘어 열하까지 이어졌다. 압록강에서 연경은 2000여리, 연경에서 열하까지는 700여리. 거기다 포경과 포구가 교차했다. 연암은 당시의 견문을 개성이 뚜렷한 문장으로 표현했다. 열하일기다. 여기엔 여행기는 물론 호질, 허생전 등 소설도 들어있다. 그중 천신만고 끝에 깨달음에 이른 여행체험 1하고 더하기 한 대목을 옮긴다. 한 번 떨어지면 강물이다. 그땐 물을 땅이라 생각하고 물을 옷이라 생각하고 물을 내 몸이라 생각하고 물을 내 마음이라 생각하리라. 그렇게 한 번 떨어질 각오를 하자 마침내 내 귀에는 강물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무릇 9차례나 강을 건넜건만 아무 근심 없이 궤석에 앉았다 누웠다 하며 생활하는 것 같았다. 열하일기는 조선의 산문의 한 획을 그었다. 박지원의 명성은 자자해졌다. 이후 문제도 생겨난다. 아내 현감 시절 연암은 뜻밖의 10년 전쯤 쓴 열하일기로 공경에 빠진다. 정조가 문체를 지적한 것이다. 열하일기가 정통 고문을 벗어나 있다며 속죄하는 글을 바치라는 어명을 내렸다. 뒤에는 다시 열하일기가 청나라 연호를 쓴 글이라는 공격을 받기도 한다. 아니면 소재지를 떠나 37도 폭염 속 지우천 곁 연암 물레방아 공원을 찾았다. 조금 더 올라가면 용추계 고경추 폭포가 나온다. 물레방아 공원은 함양군이 물레방아 시원지라며 조성한 공간이다. 연암이 열하일기를 통해 조선에 처음 소개한 물레방아를 아내 현감 시절 계량의 배틀 등과 함께 만들어 실용화했다는 것이다. 국내 최대 규모라는 물레방아가 물의 낙차로 돌아가고 있었다. 붓을 든 연암의 동상도 세워져 있다. 공원 아래쪽 안심마을에는 연암 당대에 사용됐다는 대형 물레방아 화기 1987년 지우천에서 발견돼 전시돼 있었다. 이런 인연으로 함양군은 안해 일대에서 해마다 피서철인 8월 연암문화제를 열고 있다. 안희에는 일두 정효창 선생이 세운 광풍루가 있다. 그 뒤로 안희를 거친 현감의 선정비가 차례로 세워져 있다. 그러나 연암의 선정비는 보이지 않았다. 김윤수 관장은 선생이 자기 선정비 건립 이야기를 듣고는 세울 경우 당장 때려 부수겠다며 단호히 거절한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1796년 정조 20연암은 5년에 걸친 안의 현감 생활을 마친다. 그는 이후 서울로 돌아가 채영감주부 의금부 도사 의릉영을 지내고 이듬해 충청도 면천지금의 당진군 면천면 군수로 나간다. 여기서 연암은 어명으로 제주도 사람의 해상 표류기인 서이방 익사를 짓는다. 그는 또 이 시기 농업을 장려하기 위해 널리 농서를 구한다는 정조의 유능을 받들어 관홍소초를 마무리에 올렸다. 정조는 이를 두고 좋은 경륜 문자를 얻었다며 장차 연암에게 농서대전 편찬을 맡기려 했다. 규장각의 문신들도 칭송이 자자했다. 1800년 연암은 세 번째 지방관인 강원도 양양부사로 승진한다. 정조가 승하한 직후다. 그러나 그는 거기서 궁에 속한 종과 결탁해 횡포를 부리던 승려를 징계하는 문제로 관찰사와 부닥친다. 이듬해 박지원은 늙고 병들었다는 핑계로 사직한다.
50대에 시작된 생계형 관직 생활이 끝난 것이다. 서울 북촌에서 임종 묘소는 개성 선죽교 인근. 이창규 함양연암문화재위원장이 연암이 아내 현감 시절 설치한 것으로 추정되는 물레방아 확을 껴안아 보고 있다. 사진 송이호. 1805년 순조 50월 연암은 서울 북촌 제동 자택에서 삶을 마쳤다. 유언은 깨끗이 목욕시켜 달라는 것뿐이었다. 여태 연암을 알리는 독립된 기념관은 없다. 묘소는 휴전선 이북인 선죽교 인근 개성시 은덕동 황토고개 아래에 있다. 무덤은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실전됐다가 발견돼 북한이 1990년대 봉분을 쌓는 등 정비했다. 연암은 손자 박규수를 두었다. 박규수는 평안도 관찰사로 있던 1866년 대동강을 무단 침입한 미국 선박 제너럴 셔먼호를 군관민 합동으로 격퇴한 인물이다. 그는 또 개화파로서 1876년 판중추부사로 있으면서 일본과 강화도조약을 체결하는 데 앞장섰다. 김옥균, 박영효 등이 그 영향을 받았다. 김택령은 여한십 가문초에서 연암을 중국의 당송팔가에 비길 조선의 대표적 고문가로 꼽았다. 김명호 성균관대 교수는 연암은 고문의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규범에 얽매이지 않고 소설식 문체와 조선 고유의 속어속담 지명 등을 구사하여 기기와 기변이 넘치고 민족문학적 개성이 뚜렷한 산문을 남겼다고 평했다. 연암 박지원은 북학파를 이끌며 조선이 풍요해진다면 청나라의 기술 문명을 과감하게 받아들일 것을 주장한 이용우생 실학자였다. 또 자유롭고 재치있는 글로 백성들과 함께 호흡하며 고루한 사상을 혁신한 선비이기도 했다. 박스기사 원사라는 글에 드러난 연암의 선비관. 많을수록 유익하고 오래갈수록 패단 없는 것은 오직 독서. 연암 박지원은 호랑이를 통해 선비를 꾸짖는 작품. 호질과 함께 선비와 독서에 대해 평소 떠오르는 생각을 메모했다. 원사라는 글이다. 연암문학연구원 김열조 영남대 교수는 이 글에서 연암의 선비관을 엿볼 수 있다고 말한다. 무릇 선비란 아래로 농공과 같은 부류에 속하나 위로는 왕공과 벗이 된다. 지위로 말하면 농공과 다를 바 없지만 덕으로 말하면 왕공이 평소 섬기는 존재다. 선비 한 사람이 글을 읽으면 그 혜택이 사회에 미치고 그 공은 만세에 남는다. 천자는 원래 선비다. 그의 자기는 천자지만 신원은 선비인 것이다. 선비란 뜻은 어린아이와 같고 모습은 처녀와 같으며 1년 내내 문을 닫고 글을 읽는 사람을 말한다. 어린아이는 비록 연약해도 흠모하는 것에 전념하고 처녀는 비록 수줍어도 순결을 지키는데 굳건하나니 우러러봐도 하늘에 부끄럽지 않고 굽어봐도 사람에게 부끄럽지 않은 것은 오직 문을 닫고 글을 읽는 그 일인자. 명분과 법률이 아무리 좋아도 오래되면 폐단이 생기고 쇠고기 돼지고기가 아무리 맛있어도 많이 먹으면 해가 된다. 많을수록 유익하고 오래갈수록 폐단이 없는 것은 오직 독서일 것이다. 글 읽는 법은 일과를 정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없고 질질 끄는 것보다 더 나쁜 게 없다.